제 이름은 김말자입니다. 올해 79살이지요. 사람들은 제 얼굴에 새겨진 깊은 주름을 보며 세월의 흔적이라고 말하지만 저에게 그 주름은 단순한 세월이 아니라 지난 삶의 증거입니다. 저는 평생을 시골 장터에서 국수를 팔며 살았습니다. 가마솥에 물을 끓이고 밀가루 반죽을 손으로 밀어 국수를 뽑아내던 그 손길은 늘 분주했지요. 손님들이 국물까지 싹싹 비우며 말자 국수는 다른 데서는 못 먹어 하고 말하면 비록 허리는 휘청거렸어도 마음만은 뿌듯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40도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병이었고 병원비를 마련하느라 집안 살림은 거덜이 났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로 저는 홀몸으로 두 아들과 딸 하나를 키워냈습니다. 국수 장사를 하며 번 돈은 대부분 아이들 학비와 생활비로 들어갔습니다. 제 밥상에는 김치와 국수 가닥이 전부일 때가 많았지만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배불리 밥을 먹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제 삶은 고생의 연속이었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그 고생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세월은 흐르고 아이들은 장성했습니다. 딸은 일찍이 시집을 가고 두 아들은 도시로 나가 각자 가정을 꾸렸습니다. 저는 여전히 장터 한 구석에서 국수를 팔았고 그 돈으로 논밭을 조금씩 사 모았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모아온 재산이지만 사실 제겐 재산보다 아이들의 안부가 더 소중했습니다. 그러다 몇 해 전 장터 국수집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손목에 힘이 빠지고 허리가 구분이 더는 장사를 이어갈 수가 없더군요. 가게를 접고 집에서 지내다 보니 하루하루가 무척 길게 느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고 벽에 걸린 흑백 가족 사진 속 아이들의 웃음은 점점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늘 속으로 바랐습니다. 한 번쯤 자식들과 여행을 가본다면 내 인생도 참 보람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런 제 마음을 알았던 걸까요? 어느 날 큰아들 태수와 며느리 영희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많이 심심하시죠? 이번에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하와이 여행이에요. 모처럼 모시고 싶습니다. 태수가 환하게 웃으며 그렇게 말하는데 순간 제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와이라니 평생 들어만 보던 곳을 내가 가본다고? 영희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옷도 저희가 챙겨드릴게요. 가볍게 몸만 오시면 됩니다. 그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영희의 눈빛에서는 알 수 없는 서늘함이 스쳤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어쩐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잠깐 불안이 스쳤지만 곧 들뜬 마음이 그 불안을 덮어버렸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여행 준비로 설레었습니다. 장롱 속 깊이 넣어두었던 가장 좋은 원피스를 꺼내다리고 새 구두까지 사두었습니다. 이웃에게도 자랑했습니다. 우리 태수가 나를 하와이로 데려간다네. 이제야 나도 해외 구경 한번 하는구나. 이웃들은 부러움과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말들이 제겐 오래 묵은 고생의 위로 같았습니다. 드디어 출국 날이 되었습니다. 공항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 캐리어 바퀴 굴러가는 소리, 안내 방송이 뒤섞여 정신이 어찌랬습니다. 태수와 영희는 제 손을 잡고 체크인을 도왔습니다. 여권을 건네받아 손에 꼭 쥐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평생 국수집과 집만 오가던 제게 해외여행이라니. 말자야, 내 인생에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태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여기 잠깐만 앉아 계세요. 저는 의자에 앉아 가방을 끌어안고 기다렸습니다. 1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넘어가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가서 아들의 이름을 말했더니 이미 출국 수속을 마쳤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설마 나를 두고 떠난 건가? 밤이 되자 공항은 한산해졌습니다. 낯선 외국인들 사이에서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있자니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음식이 목에 걸려 삼키지도 못했고 눈꺼풀은 무거웠지만 잠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이틀 동안 공항 바닥에서 지내며 희망과 절망 사이를 오갔습니다. 처음에는 혹시 길을 잃은 게 아닐까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배신감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이 날 이렇게 버리다니. 그 순간 마음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직원의 도움으로 겨우 귀국 비행기를 탈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바다는 평생 처음 보는 장관이었지만 제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속은 텅 비었고 가슴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순한 어미가 아니다. 버림받은 어머니에서 복수하는 어머니로 살아가야 한다. 집에 돌아오자 충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 명의로 된 집이 담보로 잡혀 있었고 시골 논밭도 팔릴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서류에는 며느리 영희의 서명이 선명했습니다. 두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효도 여행? 다 거짓이었구나. 내 재산을 노린 거였어.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바뀌었습니다. 저들이 내게서 빼앗은 만큼 반드시 돌려주겠다. 아니,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다음 날 동사무소를 찾아가 호적에서 아들 태수의 이름을 지워달라 사정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자식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제발 호적에서 빼주세요. 담당 공무원은 안쓰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는 호주제가 폐지되어 자식을 호적에서 임의로 뺄 수가 없습니다. 허탈했습니다. 그토록 다짐했던 첫걸음이 법의 장벽 앞에서 막혀버린 겁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비록 법적으로 끊지 못해도 내 마음속에서는 이미 너희와 연을 끊었다. 너희는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다. 며칠 뒤 나는 태수가 다니는 회사로 향했습니다. 손수 만든 피켓을 들고 회사 정문 앞에 섰습니다. 이 회사 직원 이태수는 어머니를 해외 공항에 버리고 재산을 노린 페류나입니다. 확성기를 쥐고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힘이 났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혀를 찼습니다. 어떤 이는 다가와 귓속말로 응원해주기도 했습니다. 할머니, 힘내세요. 저런 자식은 벌 받아야 합니다. 며칠 동안 저는 같은 자리에 섰습니다. 신문 기자까지 찾아와 제 이야기를 기사로 내보냈습니다. 결국 회사에서도 태수에 대한 내부 조사를 시작했고 모든 것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태수는 중징계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소식이 동네에도 퍼졌습니다. 이웃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태수 씨가 그렇게 부모를 버리고 떠났다니. 세상에. 말자. 할머니가 평생 뼈 빠지게 키운 아들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들의 말은 제 가슴을 후벼 팠지만 동시에 통쾌하기도 했습니다. 평생 자랑스러워하던 아들이 이제는 부끄러움의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것이지요. 며칠 뒤 며느리 영희가 제 집문을 두드렸습니다. 얼굴은 화장기 하나 없이 퉁퉁 부어 있었고 눈동자에는 초조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현관 앞에 무릎을 꿇은 영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욕심이 눈을 멀게 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나는 그녀를 내려다보며 마음속에서 치솟는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영희야, 내가 나를 속이고 도장을 찍을 때는 무슨 생각이었니? 효도 여행이라고 말하며 웃던 내 얼굴 뒤에 이런 계략이 숨어 있었던 거지. 영희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순간의 욕심이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한순간에 드러나는 게 아니다. 내 속은 이미 썩을 대로 썩었다. 내 말은 믿을 수 없다. 그 말을 끝으로 나는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그녀의 울음소리가 문틈을 타고 흘러들었지만 내 귀에는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태수도 찾아왔습니다.
그는 수척해진 얼굴로 현관 앞에 서서 간절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엄마, 나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제발 기회를 줘. 나는 눈을 똑바로 뜨고 대답했습니다. 늦었다. 내가 나를 공항에 버린 순간 우리 인연은 이미 끝났다. 효도라는 이름으로 나를 속인 죄 그 대가를 똑똑히 치러라. 태수의 눈동자에 절망이 드리워졌습니다. 그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다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의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고 발걸음은 돌덩이를 매단 듯 무거웠습니다. 나는 문 안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너희의 어머니가 아니다. 내 삶을 짓밟은 죄값을 반드시 받게 하겠다. 시간은 냉정했습니다. 태수와 영희는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삶은 더 가혹한 벌을 내렸습니다. 집은 이미 은행에 넘어갔고 통장에 남은 돈도 바닥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등을 돌렸고 친척들조차 연락을 끊었습니다. 나는 일부러 소문을 더 냈습니다. 친정 친척에게, 이웃에게, 교회 사람들에게까지 알렸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해외 공항에 버리고 도망갔다. 이 말은 바람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혀를 차며 손가락질했습니다. 태수의 얼굴은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장을 보러 나갔다가 길모퉁이에서 태수를 마주쳤습니다. 그는 남루한 차림에 눈빛은 초점 없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종이박스를 깔고 앉아있던 그는 나를 보자 벌떡 일어섰습니다. 엄마,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내 마음은 순간 무너져 내릴 듯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곧 가슴 속에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 꼴이 내가 선택한 길이다. 엄마의 손길을 뿌리치고 돈을 쫓던 내 욕심의 결과다. 태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은 내 마음을 흔들었지만 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쉽게 용서하는 것은 또다시 나를 배신하는 길이라 여겼습니다. 며느리 영희의 소식은 더 비참했습니다. 그녀는 태수와 갈라선 뒤 남은 돈을 들고 달아났습니다. 그러나 도망간 곳에서 더 큰 불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네 지인을 통해 들은 말이었습니다. 영희가 외국으로 갔는데 나쁜 사람들에게 걸려 고생하고 있다더라. 돈도 다 빼앗기고 몸까지 혹사당한다나.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원수 같은 며느리였지만 그토록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니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그러나 곧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자업자득이다. 내 등을 돌리고 탐욕에 사로잡힌 대가일 뿐 시간이 더 흐르자 나는 복수심으로만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분노는 내 삶을 움직이는 불씨였지만 동시에 나를 갉아먹는 독이기도 했습니다. 마음은 늘 무겁고 웃음은 사라졌습니다. 거울 속에 나는 지쳐 있었고 눈가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때 나를 구해준 건 동네 노인정이었습니다. 이웃의 권유로 찾아간 곳이었지요. 처음에는 낯설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밥을 지어 먹고 장기를 두고 때로는 노래를 부르며 시간을 보내다 보니 마음 한켠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와 분노를 나누자 다른 이들의 위로가 스며들었습니다. 나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습니다. 뜨개질을 배우고 작은 목도리를 떠서 이웃들에게 선물했습니다. 그들이 고맙다고 웃어줄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함이 차올랐습니다. 오래 묵은 상처가 조금씩 아물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노인정에서 할머니 한 분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말자씨, 자식이 어떤 죄를 지었든 결국 내 인생은 내 것이에요. 자식 때문에 삶을 망치지 말아요. 그 말은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울림을 남겼습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아들도 며느리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평생 자식만 바라보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걸 늦게나마 알게 된 겁니다. 나는 매일 새벽 산책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동이 틀 무렵 새소리가 울려 퍼지고 나뭇잎 사이로 햇살이 스며드는 순간 제 마음에도 빛이 들어왔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내 삶을 다시 찾겠다. 과거에 묶이지 않고 오늘을 살아내겠다. 아들과 며느리는 여전히 고단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은 여전히 쓰렸습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분노로 불타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나는 그들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있었으니까요. 나는 책을 읽으며 마음의 양식을 쌓았고 때로는 마을 바자회에 참여해 손수 만든 수공예품을 팔았습니다.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에게 보탰습니다. 그렇게 작은 선행을 이어가니 마음이 더 넉넉해졌습니다. 돌이켜보면 내 복수는 결국 내 자신을 위한 길이었습니다. 자식을 벌주기 위함이 아니라 내 마음에 무너진 자존심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